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찬, 한때는 서유진의 세상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 강민혁은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는 이 비참한 상황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시간 없어. 빨리 서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차가웠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남편의 모습 대신 탐욕과 냉혹함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유를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다. 그들의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어째서 내가 당신과 진성건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잖아요.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테이블 쪽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음을, 그녀는 단지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상기시켰다. 헌신 착각하지 마. 서유진, 넌 그냥 내 성공에 필요한 배경이었을 뿐이야. 네, 아버지의 낡은 인맥과 네가 가진 이미지.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 넌 이제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알아들어. 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그것은 그녀가 진성건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과 그녀의 도장이 찍힌 위조 서류들이었다. 유진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리고 괜한 짓 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네, 횡령 혐의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뒤집어.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럼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줄 테니 이건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야. 자비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유진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철저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가 그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등 뒤에서 그녀를 파멸시킬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 헌신, 믿음이 모두 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그를 만나 설레었던 순간, 그의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했던 밤들, 회사가 어려울 때 자신의 폐물을 팔아 직원들 월급을 줬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 한낮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진, 세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낚아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그는 곧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이며 그녀의 집안은 진성건설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존재는 이제 그의 화려한 미래의 걸림돌일 뿐이었다. 그는 격렬에 찬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물건들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주지. 아니, 그냥 버리는 게 낫겠군. 어차피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한때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를 따르던 가정부들은 이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권력의 이동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작은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무늬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유진은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순식간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천을 빠르게 빼앗아갔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빛속에서도 넌 사이는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길 한복판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액정에는 소위 친구라고 불렸던 이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민혁의 편에 서서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미 진성건설 서유진 이사의 횡령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아니, 강민혁이 온 세상을 동원해 그녀를 고립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가정, 명예,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에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빗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이 끔찍한 고통도 끝날 수 있을까?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 마치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의 매끈한 차체는 빗물을 튕겨내며 도시의 불빛을 반사했다. 유진은 멍하니 그 차를 바라보았다. 뒷좌석의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갔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예리하게 빛났다. 남자는 비에 젖은 생쥐꼴인 유진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값을 매기는 듯한 냉철한 분석의 빛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진의 귓가에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모두 지워버리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유진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들은 유진의 운명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견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이런 곳에서 비를 맞으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닐 텐데요. 내 차에 타시죠. 아마도 내가 당신의 복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테니. 그 말과 함께 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따뜻한 실내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서 있는 차가운 빛 속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유진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 위험한 제안.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절망 대신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 그 단어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권지훈의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빗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가 유진의 불안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자극했다. 그녀는 흠뻑 젖은 몸으로 최고급 시트에 앉아있는 자신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옆자리의 권지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마치 유진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침묵이 유진에게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권지훈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유진은 홀린 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진은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보일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거대한 박물관 같은 공간이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감탄 혹은 혼란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 복도 끝에 있는 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은 배려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자신의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유진은 그의 무심함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정은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젖은 생쥐와는 협상하고 싶지 않으니. 그가 가리킨 방의 침대 위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플한 디자인의 캐시미어 스웨터와 슬랙스,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맞는 옷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축축하고 차가운 옷이 주는 불쾌감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돌아오자 권지훈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나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찻잔을 들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자기소개였다. 그 이름의 무게를 유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기업 사냥꾼. 아우라 캐피탈의 대표. 나는 권지훈입니다. 아우라 캐피탈 대표. 그의 소개에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하필 그가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고 동시에 가장 꺾고 싶어 했던 상대가 바로 권지훈이었다.
그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읊듯이 그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의 정보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이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유진에게 완벽하게 뒤집어 씌웠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당신 전 남편 강민혁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성건설의 비자금 내역, 당신에게 뒤집어 씌운 횡령 혐의의 조작 과정까지도. 그는 당신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이 까발려지는 기분은 끔찍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고 그에게 물었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선의로 움직일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당신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 권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서 유진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동정심 따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진성건설과 강민혁의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짧게 과거를 언급했다. 강민혁과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 내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았어. 당신이 그들의 며느리가 되기 한참 전의 일이지. 나는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내 계획에 아주 유용한 말이 되어줄 수 있고. 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는 유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복수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돈, 권력, 정보,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줄 법적 장치까지.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무기가 되어야 했다. 강민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눌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야 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자금과 권력,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강민혁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이상을 쥘 수 있게 해주지.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칼이 되어줘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와 경험으로 진성건설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칼 말입니다. 강민혁이 가장 믿었고 그래서 가장 경계하지 않을 당신이라는 칼.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그녀 또한 괴물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악마의 손을 잡고서라도 모든 것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그녀는 권지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왜 하필 저여야만 하죠? 당신의 힘이라면 저 없이도 충분히 진성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요. 권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던 그녀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평가는 냉정했지만 동시에 유진의 자존심을 미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오만해.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더 그렇지. 그는 당신이 감히 방역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거야. 넌 그의 가장 완벽한 사각지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유능해.
당신이 진성건설을 위해 세웠던 해외 사업 전략 보고서 인상 깊게 봤었지. 강민혁은 당신의 재능을 담기엔 너무 그릇이 작은 남자였어. 나는 당신의 그 재능을 제대로 쓰고 싶은 것뿐이야. 그의 말은 유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처음이었다. 결혼 후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이토록 정확하게 인정해준 사람은 없었다. 남편조차도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과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의 칼이 되어드리죠. 그녀의 대답에 권지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다. 유진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복수가 성공했을 때 그녀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조항을 확인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창밖의 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기 시작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서유진의 인생 2막,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계약 체결된 후 서유진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권지우는 그녀에게 강남의 한적한 고급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곳은 그녀의 과거로부터의 도피처이자 미래를 위한 요새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서유진이라는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외적인 모습이었다. 권지훈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길고 부드러웠던 머리카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머리카락은 강민혁이 좋아했던 순종적이고 우아한 아내의 상징이었다. 잘라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스타일리스트가 망설이며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스타일리스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위를 들었다. 과거의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최대한 차갑고 날카롭게 싹둑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지난 10년의 허망한 세월이 잘려나가는 소리 같았다. 긴 머리가 사라지자 그녀의 날렵한 턱선과 단단한 의지가 담긴 눈매가 더욱 도드라졌다. 어깨에 차에 닿지 않는 짧은 단발머리는 그녀에게서 부드러움을 앗아간 대신 지적이고 도회적인 세련미를 더해주었다. 옷장도 완전히 바뀌었다. 파스텔 톤의 원피스와 스커트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는 검은색, 흰색, 회색 톤의 날렵한 팬츠 슈트와 미니멀한 블라우스, 그리고 아찔한 스틸레토 힐이 채웠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전사로서의 갑옷이었다.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엘리 서. 권지훈의 팀은 그녀를 위해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냈다. 와튼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에서 M&A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재미교포.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아우라 캐피탈에 스카우트된 천재 분석가. 위조된 졸업장과 경력 증명서.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그녀의 과거 활동에 대한 가짜뉴스 기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유진은 엘리서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새로운 인생을 공부했다.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를 다시 갈고 닦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상대를 압도하는 제스처를 연습했다. 부드럽고 상냥했던 말투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화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서유진이 아니다. 나는 앨리서다. 스스로를 세뇌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복수라는 목표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과거의 망령과 싸워야 했지만 해가 뜨면 그녀는 다시 완벽한 앨리서가 되어 있었다. 권지우는 아우라 캐피탈의 자회사 중 한 곳에 그녀를 위한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책상 위에는 진성건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 내부 감사 보고서, 진행된 모든 프로젝트의 계약서와 세부 내역,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인사 파일까지. 권지훈이 가진 정보력을 총동원해 긁어모은 진성의 모든 것이었다. 유진은 그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결혼 생활 동안 억눌려 있던 그녀의 비상한 사업가적 재능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도, 잠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강민혁의 탐욕과 비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지도로 보였다. 그녀는 겉보기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자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연결해 비자금의 통로를 찾아냈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증거들을 발견했다. 한 달 후 유진은 자신의 첫 번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권지훈과 그의 핵심 팀 앞에 섰다. 회의실에 모인 아우라 캐피탈의 최고 엘리트들은 권지훈이 갑자기 데려온 앨리서라는 여자를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아우라 캐피탈의 팀이 몇 달간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했던 진성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진성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이 아닙니다. 바로 원자재 공급망의 비효율성과 여기에 기생하는 부패 사슬입니다. 특히 강민혁의 외사촌이 운영하는 대영 실업이라는 유령 회사가 지난 5년간 독점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만 끊어내도 진성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고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회의실에 있는 모두를 압도했다. 처음 그녀를 무시하던 팀원들의 표정이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원석을 발견했음을, 그리고 그 원석이 이제 날카로운 다이아몬드로 세공되었음을 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권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유진을 불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칭찬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다. 기대 이상이군. 당신의 분노가 아주 유용한 재능을 깨운 것 같아. 분노는 저를 움직이는 연료일 뿐이에요. 제 재능은 원래부터 제 것이었고요. 다만 그동안 주인을 잘못 만났을 뿐이죠.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파트너였다. 동등한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한 첫 번째 공격 계획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밀하고 교활한 계획이었다. 강민혁이 코웃음치며 무시할 만한 작은 상처를 내서 그가 방심한 사이에 서서히 그의 숨통을 조여가는 전략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진성의 심장이 아닙니다. 가장 썩어 있는 손가락 끝입니다. 대형 실업의 불량 철강 납품 비리를 언론에 터뜨릴 겁니다. 작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를 내서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진짜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권지우는 그녀의 계획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계획서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시작이군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앨리서 씨. 당신의 데뷔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죠. 서유진은 죽고 앨리서가 태어났다. 복수의 여신은 이제 막 첫 번째 화살을 시위에 메웠다. 그 화살의 끝은 정확하게 강민혁의 오만한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의 새벽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진성건설의 조직도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떠 있었고 앨리서, 즉 서유진은 그 앞에 서서 작은 엘리트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권지우는 방 한쪽 구석의 그림자 속에 서서 말없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관찰자였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는 몇 배나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대규모의 공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고 날카로운 일격이었다. 유진의 팀은 몇 주간의 조사를 통해 진성의 건설 현장 중 한 곳에서 대형 실업의 불량 철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중간 관리자를 찾아냈다. 그는 번번이 묵살당했고 부패한 상사로부터 협박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는 완벽한 내부 고발자였다. 팀은 그의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조작된 자재시험 성적서, 녹슨 철근이 그대로 사용된 현장 사진들, 그리고 대형 실업과 진성건설 구매팀 사이에 검은 거래 내역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되었다. 유진은 이 폭탄을 대형 언론사가 아닌 작지만 신뢰도가 높은 건설, 비리 전문 인터넷 매체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거대 자본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업계 내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곳이었다. 이것은 기업 전쟁이 아닌 정의로운 내부 고발의 형태로 보여야 했다. 지금 전송합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고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엔터키가 눌리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그들의 첫 번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죽인 채 온라인의 반응을 주시했다. 기사는 올라온 지 몇 분 만에 관련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진성건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실 공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곧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메인에까지 링크가 걸렸다. 같은 시각 진성건설의 대표이사실 강민혁은 아침부터 올라온 불쾌한 보고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홍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강민혁은 기사 제목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반응은 걱정이나 위기감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에 가까웠다. 그는 이런 종류의 작은 소음들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대형 실업, 그 빌어먹을 처남놈 회사, 마리군. 그깟 하청업체 하나 때문에 뭘 그리 호들갑이야 당장. 그 인터넷 신문사 편집장한테 연락해. 광고비라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기사 내리라고 해. 그리고 보도자료 하나 뿌려. 진성건설은
협력업체 관리 부실에 대해 통감하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그에게 이것은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그저 더러운 것을 돈으로 치워버리는 청소에 불과했다. 그는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재수 없는 날,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패의 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 버렸다. 강민혁의 지시는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진성건설의 홍보팀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대영 실업은 하루아침에 꼬리 잘린 도마뱀 신세가 되었다. 강민혁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성급하고 무자비한 대응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주주총회에서 몇몇 소액 주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에 미세한 흠집이 생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 강민혁이 자신의 처남 회사마저 하루아침에 내치는 것을 본 다른 비리 협력업체 대표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민혁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그들의 충성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든 자신들도 대형 실업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다시 아우라 캐피탈의 전략 회의실. 유진은 스크린에 떠있는 강민혁의 대응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과 팀원들에게 그의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적의 수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강민혁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단기적인 성과와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스스로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낸 셈이죠. 충성심이 아니라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더 큰 이익이나 공포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진성건설의 부패 네트워크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대형 실업의 이름 위에는 붉은색으로 제거 완료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지도 위에 다른 이름 하나를 가리켰다. 그것은 진성건설의 재무를 담당하는 상무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첫 번째 공격으로 심어진 내부의 불안과 불신을 이용해 다음 목표를 공략할 계획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들 내부에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에 물을 줄 시간입니다. 다음 목표는 여기입니다. 강민혁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심장부죠. 첫 번째 공격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권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렬했다. 그는 유진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신뢰의 표시였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이제 거대한 판 전체를 흔들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첫 번째 공격의 파문은 진성건설 내부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퍼져나갔다. 강민혁은 대형 실업을 잘라냄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이미 땅이 꺼지고 있었다. 그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은
독사가 되어 가장 가까운 임원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집착은 회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임원회의는 이제 전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강민혁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취조실이 되었다. 그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고함을 질렀고 모든 보고서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특히 그의 의심은 회사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재무담당 최상무에게로 향했다. 그는 최상무가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다. 그의 의심은 최상무를 더욱 압박했고 둘 사이의 신뢰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최상무 이번 하청업체 비리 정말 사전에 아무 징후도 없었어. 자네가 관리하는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었나. 강민혁의 고함에 최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만 숙였다. 다른 임원들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다. 한때는 강민혁의 충신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년간 쌓아 올린 충성의 성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적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편 엘리서가 된 유진은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정보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강민혁이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전통찻집에서 한 중년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박전무, 과거 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충직한 부하였다. 강민혁이 회사를 집어삼키면서 억울하게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아가씨,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지요. 박전무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눈으로 유진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동정받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진성건설 내부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상무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 박전무는 망설이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강민혁에 대한 묵은 원한을 갚고 옛 주인의 딸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의리였다. 그 뱀 같은 놈이 아가씨와 회장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돕겠습니다. 며칠 후 박전무는 유진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최상무가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유진은 이 정보를 이용해 다음 단계의 심리전을 계획했다. 그녀는 진성건설의 주요 임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초회상무님의 싱가포르 펀드, 정말 두바이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까? 이 한 줄의 문장은 임원들 사이에 거대한 의심의 폭탄을 터뜨렸다. 누가 보냈는가? 발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내부 기밀을 알고 있는가?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최상무가 정말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강민혁이 우리를 떠보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인가? 진성건설 내부는 이제 완벽한 불신의 지옥이 되었다. 겁에 질린 최상무는 이 사실을 강민혁에게 보고했고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강민혁은 내부의 배신자가 최상무를 공격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같은 시각 권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진이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어떻게 옛 인맥을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이용해 심리전을 펼쳤는지에 대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 유진을 복수심에 불타는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가 선호하는 데이터와 논리뿐만 아니라 그가 오래전부터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의리, 신뢰, 분노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판을 짜고 있었다. 그녀의 방식은 그가 아는 그 어떤 M&A 전문가보다도 교활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강자가 다른 강자에게 보내는 깊은 지적인 존중이었다. 그는 사무실 CCTV를 통해 늦은 시간까지 홀로 일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가 내린 지시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엘리서 팀장에게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로. 얼마 후 유진의 사무실로 최고급 디너 박스가 배달되었다. 그녀는 누가 보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잠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권지훈과의 관계는 철저한 계약 관계였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기묘한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외로운 전장에서 만난 유일한 아군에 대한 동지애와도 같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박 전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초회 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겁먹은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문 것이다. 진성건설이라는 견고해 보였던 성벽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진성건설 내부에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유진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자라나 강민혁의 이성을 잠식하는 독초가 되었다. 내부의 적을 색출하겠다는 명목 아래 시작된 그의 무자비한 감찰과 압박은 회사의 결속력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이제 그 누구도 강민혁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몸을 사릴 뿐이었다. 유진은 바로 이 완벽한 혼돈의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권지훈과 함께 마지막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끝없는 탐욕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을 정확히 겨냥한 거대하고 달콤한 미끼였다. 계획의 이름은 프로젝트 미라지.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 최고급 리조트와 카지노를 건설하는 가상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만들어낸 사업 계획서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누구라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예상 수익률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부풀려져 현재의 위기를 단번에 역전시키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이 완벽한 신기루를 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권지훈은 자신의 막대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아낌없이 투입했다. 조세핀 안처에 정교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정부 기관과 건설사의 가짜 웹사이트와 홍보 자료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는 거짓 인터뷰 기사까지 배포했다. 이 모든 정보의 조각들은 강민혁이라는 단 한 명의 표적을 향해 교묘하게 흘러 들어갈 채비를 맞췄다. 그리고 그 정보의 전달책으로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최 상무가 선택되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한 직원은 해외 투자 전문가로 위장하여 의도적으로 최 상무에게 접근했다.
그는 한 고급배에서 우연을 가장해 최상무와 합석했고, 술이 몇 잔 오간 뒤 극비정보라며 프로젝트 미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소수의 최상위 투자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혁의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시에 이 기회로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고 싶었던 최상무는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최상무는 자신이 발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강민혁에게 달려갔다. 최근에 연이은 악재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강민혁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프로젝트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유진과 권지훈이 미리 깔아놓은 완벽하게 조작된 정보들 뿐이었다. 그의 팀이 접촉한 현지 파트너는 아우라 캐피탈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확인한 사업 부지 서류는 전문가도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표면적인 모든 조사가 완벽하게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놓자 강민혁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탐욕의 괴물이 깨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험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성공에 대한 갈망만이 불타올랐다. 이 프로젝트 하나만 성공시키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진성건설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영웅이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황홀경에 빠졌다.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전부 끌어모아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프로젝트 자금 일부를 돌리고 보유하고 있는 비주력 자산들은 당장 매각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거야. 이건 진성건설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이사회는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미 회사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의 폭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임원들을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진성건설은 거대한 빙하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았다. 회사의 안정적인 자산들이 헐값의 시장에 팔려나갔고, 여러 국내 건설 현장들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강민혁은 제2금융권의 한 대부 업체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높은 이자로 빌렸다. 그 대부 업체의 실소유주가 바로 권지훈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적에게서 빌린 돈으로 적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권지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래전 강민혁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를 떠올렸다. 역사는 이제 반복되고 있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건설의 거의 모든 유동자산과 대출금이 합쳐진 수천억 원의 자금이 프로젝트 미라지를 주관하는 유령 회사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서는 샴페인이 터졌다. 그는 임원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곧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캐피탈의 전략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 송금 완료라는 녹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곳에는 환호도 샴페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진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길고 길었던 사냥의 끝을 예감하는 사냥꾼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완벽한 함정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먹잇감이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진성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매년 열리는 한국 경제인 리더스 갈라는 성공한 자들의 오만함과 야망이 공기 중에 짙게 배어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로젝트 미라지라는 거대한 성공을 발판 삼아 의기양양해진 진성건설의 대표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다음 계획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장밋빛이었고 그는 자신이 그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그의 시야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는 듯한 한 여인이 들어왔다. 깊은 푸른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홀로 샴페인 잔을 든 채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단발머리와 차가운 옆모습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어울리지 않는 고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민혁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아름다웠고 강해 보였다. 그는 저런 여자를 옆에 두어야만 자신의 성공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 대답은 강민혁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아우라 캐피탈의 새로운 얼굴이라니. 이보다 더 구미가 당기는 사냥감은 없었다. 아우라 캐피탈에서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영입한 M&A 전문가 엘리 서 팀장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매력과 지위에 넘어오지 않을 여자는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 자신이 지금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순간 강민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엘리서 팀장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진성건설의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바로 잡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가볍게 손끝만 잡았다 놓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웠다.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그가 알던 그 어떤 눈빛보다도 깊고 냉정해서 그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진성건설의 강민혁 대표님이시군요. 대표님의 명성 역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미묘한 뉘앙스는 강민혁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애써 불쾌감을 감추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그녀를 떠보려 했다. 그는 그녀가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공격적인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성건설처럼 안정적인 곳이 더 나을 것이라고 교묘하게 회유했다. 그의 오만한 제안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안정성이라, 글쎄요,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과연 영원한 안정성이란 게 존재할까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다. 그녀의 다음 말은 강민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자의 예언이자 경고였다.
그의 편집증적인 공포를 정확히 건드리는 말이었다. 가끔은 가장 단단해 보이는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죠. 특히 그 균열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때 말입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내부의 균열.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던 단어였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의 불안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뜯어보았다. 익숙한 얼굴의 윤곽,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그때 그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나지막이 던졌다. 그것은 그와 그의 전 아내, 서유진만이 아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대표님, 예전처럼 커피에 설탕을 3스푼씩 넣는 습관, 아직도 못 고치셨나 보군요.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 말이죠.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커피, 설탕 3스푼. 그것은 서유진이 늘 잔소리하던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습관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비서조차 모르는 일이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서유진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이 직접 짓밟아버린 서유진은 저렇게 강하고 냉정한 눈빛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울기만 하던 약한 여자였다.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순간 그들의 사이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강민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유진에게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챙기듯 유진을 데리고 떠나려 했다. 갈 시간입니다, 엘리 팀장. 유진은 강민혁에게 마지막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녀는 권지훈과 함께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더 이상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이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과거의 그림자라는 끔찍한 사실을. 갈라의 밤이 남긴 불안의 씨앗은 강민혁의 마음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공포의 나무로 자라났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엘리세어라는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꿰뚫어 보던 그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비서실을 닥달해 엘리서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서유진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불길한 예감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기도 전에 그의 왕국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도는 해외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비명처럼 울렸다. 프로젝트 미라지에 자금을 댄 은행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던 유령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며 현재는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강민혁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저명한 해외경제 전문지의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수천억 원대 동남아 리조트 사업 미라지. 국제적 금융 사기로 판명.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현지 파트너도, 정부의 허가도, 장밋빛 미래도 전부 신기루였다.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접속 불능 상태가 되었고 관련자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쏟아부은 수천억 원이 단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강민혁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박살나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하지만 그가 현실을 부정하며 분노를 터뜨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파도가 그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증권가의 긴급 속보가 모든 언론사의 전광판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캐피탈,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진성건설에 대한 적대적 M&A 정격 선언. 권지훈이 칼을 뽑아든 것이다. 타이밍은 악마처럼 정확했다. 해외 프로젝트 사기 소식으로 진성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방어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의 모든 현금은 사라졌고 막대한 빚만 남아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헐값에 가까웠지만 패닉에 빠진 주주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형 선고였다. 강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세 번째 파도가 밀려왔다. 회사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고 그들 사이를 뚫고 검은 양복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혐의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유진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즉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역외 탈세, 정관계 로비, 불법 자금 세탁까지 강민혁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그의 몰락을 중계했다. 진성건설 강민혁 대표,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진성건설 본사 압수수색, 적대적 M&A와 검찰 수사, 진성건설 공중분해 위기,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왕국이, 그의 제국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충신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던 변호사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무실 안 맹수처럼 포효하던 강민혁은 이제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재앙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갈라의 밤에 마주쳤던 엘리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의미심장한 경고. 그녀는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파멸을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버린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오만은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공포와 후회만이 남았다. 같은 시각 아우라 캐피탈의 전략회의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유진은 여러 개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진성건설의 몰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 나오는 최상무의 비참한 모습, 압수상자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장수의 비장함과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그때 그녀의 곁에 서 있던 권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해냈군. 유진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가 쓸고 간 바닷가처럼 고요했다. 아니요,
이건 강민혁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의 탐욕이 그를 삼킨 것뿐이죠.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마침내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초점 없는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양복.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는 허공에서 무언가를 본 듯 잠시 멈칫했다. 마치 인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빛을 느낀 것처럼. 거대한 파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강민혁은 이빨 뽑힌 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비싼 변호사 덕분에 구속은 면했지만 그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었고 진성건설은 아우라 캐피탈의 손에 넘어가 해체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빌린 별장에서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그는 자신의 몰락을 곱씹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 서유진, 아니 엘리서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는 이대로 감옥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의 뒤틀린 마음은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법이나 돈으로 이길 수 없다면 직접 그녀를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남은 비자금을 털어 사람을 고용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서유진의 납치였다. 그녀를 인질로 삼아 권지훈을 협박하든 아니면 그냥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든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며칠간 유진의 뒤를 밟았다. 그녀가 가끔 아우라 캐피탈의 자회사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혼자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적이 드문 밤의 사무실 건물. 그곳은 그의 마지막 발악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운명의 밤. 유진은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켜진 조명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차로 다가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유진 씨, 저희와 잠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사실 권지훈은 이미 몰락한 강민혁이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판단하여 몰래 그녀에게 최고의 경호팀을 붙여둔 상태였다. 유진이 위험을 감지한 바로 그 순간 주차장 기둥 뒤와 다른 차들 사이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강민혁이 고용한 어설픈 폭력배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경호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상황은 금세 정리되었다. 자신의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혁은 눈이 뒤집혔다. 그의 마지막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직접 차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분노로 번뜩이는 과도까지 들려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유진 인연 때문에 내년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 그가 유진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찰나. 주차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강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권지훈의 차였다. 차에서 내린 권지훈의 차가운 존재감은 광기에 휩싸인 강민혁조차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두 남자 사이에 있지 않았다.
유진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비참한 남자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민혁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어리석은 패배자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보자 다시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발악에 유진은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냉정한 진실을 고하는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아니, 강민혁, 내가 아니야. 당신을 망친 건 바로 당신 자신이야.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추악한 오만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나는 그저 당신이 파놓은 그 구덩이 속으로 당신 등을 살짝 밀어줬을 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의 경멸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배신이 그녀에게 칼을 쥐어주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얕봤어.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었을 테고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어.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권지훈의 비서가 부른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강민혁은 납치 미수와 특수 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까지 유진을 향해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유진은 그가 경찰차에 태워져 멀어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사이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주차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길고 길었던 전쟁을 마침내 끝낸 자의 해방감이었다. 곁에 서 있던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무심한 행동 속에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나?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온 뒤에 하늘처럼 맑고 고요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 냉혹한 정의는 실현되었고 오만한 자는 심판받았다. 이제 그녀 앞에는 과거의 잿더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옛 진성건설의 사옥은 아우라 디벨롭먼트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었다. 그곳은 더 이상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과거의 잔해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막대한 자본과 서유진의 혁신적인 비전이 만나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심장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심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CEO는 바로 앨리서, 아니,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서유진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과거 강민혁이 자신의 욕망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사치품으로 채웠던 그 공간은 이제 유진의 성격을 닮아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창조하고 건설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였다. 그녀는 진성건설에 유능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잘라내며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강민혁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재계에서 탐욕과 몰락의 상징으로만 회자될 뿐이었다. 유진은 그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담담하게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지나가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와 자산을 이용해 강민혁이 더럽혔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데 힘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권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계약서에 잉크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애와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는 파트너십,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하고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회사가 완벽하게 안정되었군.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성과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인정을 보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과거처럼 연약하지도 복수를 계획할 때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되찾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온화한 미소였다. 기회를 주신 건 대표님이었죠. 저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유진에게 절망의 도시였던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였다. 권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사업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과거는 이제 다 정리된 건가?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비를 맞으며 거리에 서 있던 비참했던 자신의 모습, 강민혁의 경멸에 찬 얼굴, 복수를 다짐하던 차가운 밤들,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모든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뜨며 대답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 일부로 영원히 남아있겠죠. 다만 더 이상 그 과거가 현재의 저를 붙잡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는 앞을 봐야죠. 제가 만들어갈 미래를요. 그녀의 대답에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깊은 내면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을 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그답지 않은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나? 그것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었다. 대표와 CEO의 만남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조심스러운 초대였다. 유진은 그를 돌아보며 망설임 없이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시간 있어요. 권지훈이 돌아간 후에도 유진은 한동안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하나둘씩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고요하고 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